네, 반갑습니다. 저는 UN 글로벌 콘택트의 한국협회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번에 이제 UN 여러 기구들 이슈별로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뭐 저 말고도 이슈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자체적으로 리서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먼저 UN 글로벌 콘택트는 UN 기구, 저희 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에 있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우수 사례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고 또 질문 있으면 뭐 중간에도 좋고 끝나고도 좋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UN 글로벌 콘택트라는 기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없죠? 잘 많이 몰라요. 왜냐면 뭐 유니세프나 뭐 UNHCR, 뭐 UNDP 같은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개인 후원자들도 많고 실제로 뭐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 현장에서 국제 구호 사업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국제 개발 현장에서 많이 사업을 하는데 UNGC는 일단은 개개인이 가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이나 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들이 이제 다 가입하는 형식이라서 그렇고요. UN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에 뉴욕에서 생겼습니다.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이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또 UN이 앞으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창을 해서 생겼고요. 이 배경에는 사실 이제 UN 기구가 UN이라는 기구가 국제 기구가 처음에 이제 창설이 되고 나서 한 50여 년간 글로벌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뭐 인권 침해 이슈도 있고 전쟁, 뭐 환경 문제, 뭐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각국 정부들이 유엔에서 모여서 많이 뭐 레졸루션도 내고 또 아니면 어떤 특별 법을 제정하기도 협약도 내고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동안 한 50년 동안 기간을 봤더니 그 사이에 급속하게 발전을 한 게 정부도 있지만은 다국적 기업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죠. 7,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이제 메이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면 한국 기업이라 한국에서만 활동하고 미국 기업이라 미국에서만 활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인도에 가서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이 점점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그들이 좋은 역할도 많이 하죠.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기술 전수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뭐 엔지니어로도 성장하고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이런 역할 그리고 소득을 창출한 역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 공장을 짓거나 하면서 폐수를 우단 방류한다든지 아직까지 법이 미비한 국가에서 그런 어떤 공장의 산림 파괴라든지 이런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기업이 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 고용하면서 인권 침해 문제 그리고 원주민들 강제 이주시키는 이런 원주민 문제 같은 기업이 글로벌 이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력도. 그래서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이제 사업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해서 글로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또 이런 책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인식 제고를 하는 기관이 UN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생겼고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유엔에서 이제 UNGC에서 말하고 있는 기업에게 책임하고 있는 거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SDG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UNGC에 가입을 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한 260개 회원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180개가 기업이고 그 외에 이제 조금 공공기관이나 뭐 NGO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참여를 하면은 이 10대 원칙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10대 원칙에 대해서 내가 잘 따르겠다라고 커미트먼트 레터를 UN 사무총장한테 보내요.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가 UNGC 회원사예요. 가입을 할 때 LG전자가 앞으로 이런 인권, 노동, 환경 반복회에 있어서 부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잘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써서 내고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COP라고 말하는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대 분야가 뭐 UNGC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요. UN에서 말하고 있는 글로벌에서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큰 협약들
세계 인권 선언, 근로자 기본권 선언, 리우 환경 선언, 그리고 유엔 반부패 협약 같은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한 이런 협약을 바탕으로 생겨났고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죠. 전 세계 191개국 정상들이 다 승인을 하는. 그렇게 되고 나서는 이제 SDG라는 이 모든 이슈들이 SDG에 통합되면서 SDG라는 큰 그림으로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원칙, 4대 분야 10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칙에 대해서 보자면은 뭐 인권 보호하고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노동 같은 경우도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 강제 노동, 아동 노동 배제하는 것, 그리고 차별철폐, 환경 같은 경우도 환경 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접근, 책임, 그리고 기술 개발 같은 역할,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하는 이 10대 원칙을 그냥 쭉 보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냥 평범하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보편적이죠. 이거를 보면서 우리 기업은 이건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보편적인. 사실 비판도 있어요. UNGC에 대한 비판도. 너무 단순한 원칙들 아니냐. 어떻게 보면 프린시플이 너무 이 허들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UNGC가 이렇게 전 세계에 한 13,000개 회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이 기업들이 다 뭐 유럽이나 미국, 한국 같은 선진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아프리카에도 지금 뭐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에도 이미 회원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업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나 뭐 이런 한국 같은 경우도 LG, SK 이런 대기업들도 있지만 그냥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작은 중소기업도 있고 그럼 기업의 이런 규모나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위치 이런 국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원칙 그렇게 해야만 원칙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허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니버셜한 그런 프린시플을 가지고 있고 대신 이제 원칙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고민을 하기 위해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해요. 유엔은 대부분 이런 플랫폼제로 많이 운영이 되는데 한 개 기관이 그냥 뭐 하나의 이슈를 유네비 환경 이슈만 담당하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유엔 ACCR이 난민 이슈만 담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구들이 이제 크로스 커팅 이슈들을 같이 협업해서 해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슈별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후에 대한 배려라는 UNGC 산하의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UNGC랑 UNEP 환경계획이랑 그리고 UNFCCC 그 기후변화 협약 이렇게 같이 세 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뤄서 여기에 이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최근에 글로벌 이런 기후 온난화 동향이 어떻게 기업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어느 정도 멈추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고 이런 정보들을 계속 공유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 사례를 계속 공유해 주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래서 최근 또 이제 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경쟁력 강화 원칙 웹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여성 임원 비율을 기업에서 높이고 또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교육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래서 따로 교육 이런 여성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또 따로 수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는 최근에 좀 이제 논의가 된 게 이게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 비즈니스 포피스라는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분쟁 지역에서 이제 지금 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잖아요. 분쟁 지역에 뭐 내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재건하는데 사실 ODA 같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거기서 뭔가 사업을 만들면서 투자도 하고 거기 현지인들을 고용을 하면은 그 재건 지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비용도 어떻게 보면 정부 자금 같은 것도 적게 들어가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잠시 중단이 됐지만 개성공단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15년에 참여해서 개성공단도 되게 좋은 케이스로 다루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UNGC도 있지만 다른 UN 기관들하고 많이 협의하는데 오차나 이런 뭐 인도주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개성공단에서 언젠가 이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하고 싶다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 바이고 조금 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하고 관련 있는 이제 대학 요즘 경영대학에서 이런 CSR 이슈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교육 부분까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시가총액 100대 기업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뭐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소비재 기업부터 해서 뭐 코카콜라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지멘스나 바스크, 뭐 BMW처럼 제조사, 화학 제조사 중장체나 뭐 화이자나 뭐 존슨앤존슨 같은 약학에서부터 CT, HSBC 같은 금융까지 다방면에 굉장히 많은 산업군의 UNGC 회원사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13,000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에서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해서 가장 큰 이니셔티브예요. 그러면 이제 SDG에 대해서 기본 그 교육들을 계속 해왔죠 지금. 그러면 SDG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SDG에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SDG가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그리고 작년 17년부터 논의가 돼서 KSDG라는 새로운 이제 한국의 우선순위 이 17개 중에서도 한국이 우선순위, 한국이 더 시급하고 한국이 더 많은 영향력,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KSDG 목표를 지금 설립하고 있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그러면 산업계 의견들, 기업들이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지 같은 걸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00년대에 있었던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있었던 MD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빈곤 퇴치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교육 이런 교육 사업 같은 굉장히 개발도상국을 돕는 사업의 중심이었다면 SDG 같은 경우는 아까 뭐 17개잖아요. 사실상 뭐 경제 이슈도 있고 환경 에너지 이슈도 있고 뭐 너무 방대하죠. 해당이 안 되는 이슈가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이거는 예전에 MDG는 좀 정부가 어디에 이 돈을 내서 개발도상국 도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고 기업들은 좀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사회공헌 활동 정도. 근데 지금 SDG는 기업의 활동 자체가 여기 17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뭐 시민사회, 학생, 시민들까지 모든 주체자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사실 빈부격차라든지 어떤 지금 우리 최근에 이슈됐던 플라스틱 사용 같은 그런 어떤 폐기물 이슈라든지 그래서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SDG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들, 전 세계 모든 국가들,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그 선언문이 발표됐을 때도 아예 이제 민간 기업의 활동, 특히 투자나 혁신, 뭐 기술 같은 부분이 지속 이 SDG 달성의 가장 키 이제 어떻게 보면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SDG 자체가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4대 부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 경제사회 환경 이슈라고 하죠. 그럼 경제사회 환경 이슈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이 운영해왔던 그런 고려해왔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SDG로 풀어가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고 실제로 이미 이제 15년에 SDG가 발표되고 나서 16년에 CEO, 전 세계 글로벌 기업 CEO 한 1000여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미 이 SDG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왜냐면 글로벌 트렌드고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 가는 글로벌 목표잖아요. 아젠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걸 피할 수는 없다. 이제 모든 사회가 SDG라는 큰 그림 하에서 운영이 되고 각국 정부들이 법이 제정이 되고 소비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D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기회가 사업 기회가 될 거다라고 오히려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SDG 이 채택됐을 때 실제로 지금 아비바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GSK 뭐 이런 큰 기업들의 CEO분들이 직접 그때 유엔에 오셔가지고 이런 선언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주커버그가 와서 그때 저희 UNGC 프라이빗 섹터 포럼 때 와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인터넷 커넥티비티 데클러레이션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페이스북의 연결 모드를 사용해서 이제 난민들 교육하는 거,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시대에 이제 미국이나 어디에 있는 전문가들에게도 그 난민촌 캠프에 교육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많은 기업들이 그걸 새로운 사업으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한국어로 언어로 올라가 있는데 이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라는 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 뭐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들어가 있고
뭐 유니레버의 폴 풀만 회장 이런 사람도 있고 UNGC CEO인 리스 킹고 이런 UN 기구 사람들 다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15년에 채택되고 그래서 16, 17, 18년 정도의 3년간의 상황을 쫙 봤더니 실제로 그냥 SDG가 그냥 좋은 일 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30년까지 약 12조 달러의 어떤 시장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뭐 식품 부문이나 식품이나 농업 부문 그리고 도시, 에너지 그리고 건강 이런 헬스케어 부문에서 사업에 있어서는 SD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문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이제 10대 원칙과 SDG를 봤을 때 UNGC에서 기업에 말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 줄이고 긍정적 영향력을 키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한 SDG 요즘 뭐 우리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SDG의 어떤 골, 뭐 식량 보급에 대해서 2번 골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 어린이들 뭐 교육을 4번 골을 이렇게 돕고 있어요. 홍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아무리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 책임 있는 경영활동, 그러니까 말하는 10대 원칙에 있어서 위반 사항이 없도록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도 그렇잖아요. 사회공헌 활동도 뭐 소외계층도 돕고 뭐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해도 이 기업이 뒤에서는 뭐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노동자 인권을 침해하거나 경영 환경에서 안전을 노동자들이 뭔가 몸에 이제 어떤 보건 이슈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은 우선은 이게 바탕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기업이 하는 활동에서 기회를 찾는 것. 뒤에서 이제 기업 사례들이 나올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업 이제 홍보도 되고 브랜드 가치도 생기고 또 가격 경쟁력도 생기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UNGC에서 이제 이 논의를 Act Responsibly 그리고 Find Opportunity라는 이 큰 그림을 매핑을 하고 나서 기업들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도대체 어떻게?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이슈가 그냥 천천히 고민해서 유엔이나 뭐 시민사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민해서 여러 명의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럼 뭔가 프랙티컬한 툴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UNGC 혼자 한 건 아니고 UNGC와 그리고 GRI라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그리고 세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WBCSD 공동으로 이 기업에 어떻게 SDG를 이행하게 도울 것인가라는 단계별로 5단계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냈어요. 그래서 먼저 SDG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먼저 이 17개 목표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한 기업이 사실 그 17개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까지 하면 169개 세부 목표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죠. 그럼 그 중에 우리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우선순위 잘할 수 있고 또 영향력이 크고 해보고 싶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은 우선순위 정한 거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기업 운영에 통합하고 보고하는 거죠. 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했던 워크숍이 기업들하고 이런 워크숍을 해요. 이제 같이 하면은 기업의 역량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단계별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쭉 얘기를 드리자면 먼저 왜 기업의 SDG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려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는 변화할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2030년까지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도 SDG는 2030년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SDG에서 말하고 있는 CO2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이런 게 바뀔 수 있을까? 절대 바뀔 수는 없거든.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목표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이런 트렌드를 읽어서 미래의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해야 되고 동시에 이러한 단계를 따라가다 보면은 기업이 스스로 지속 가능성이 내재화되는 그래서 정말 리스크 이런 뭐 인권 침해 리스크라든지 부패 리스크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SDG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히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안정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기업도 전쟁 한가운데 가서 물건을 팔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뭐 정부 그런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돈을 줘야 되고 그렇게들 하고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 안정적인 사회가 꾸려져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이제 공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데 부패도 그렇잖아요. 다 주는데
기업들한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우리 빼고 다 줘. 그럼 내가 안 주면 나는 입찰을 못 받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혼자 빠지려고 하면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런 유엔기구나 아니면 산업협회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요청하는 그런 어떤 퍼실리테이션 페이먼트에 대해서 모두가 거절하기로 했다. 한 기업도 주지 않는 방법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SDG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케아라는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케아라는 기업이 가장 연관성이 있는 SDG 골이 뭘까요? 생각했어요, 아무거나. 환경? 그죠? 환경 이슈 딱 생각나죠. 일단은 가구니까 나무를 베어서 만드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제품만 보고 파는 것만 보기만 딱 우리가 마주치는 접점만 보면은 환경 문제, 나무, 살림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이케아라는 기업의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하는데 전체 가치 사슬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가 자랄 때부터 저기서 원자재를 이제 나무 자라는 그 숲을 계약을 해서 나무를 떼오겠죠.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나무를 사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드냐? 보통 그렇지 않죠, 요즘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보내서 중국의 공장을 지으면 중국 공장들에 대한 이제 거기서 매니팩처링을 해서 또 그거를 만든 디자인이나 이런 디자이너들은 또 저기 스웨덴에 있겠죠, 원래 원 본사에. 그러면은 이 물류를 다시 다 프로토타입 기본 물류를 받아서 다시 그 기업에서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해서 전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겠죠, 그 물건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살 때 그걸 그럼 어떻게 실어서 올 것이냐, 그 가구를. 그리고 다 쓰고 났을 때 집에서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이 물건이 생겨나는 완전 원자재에서부터 폐기되는 시점까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연결되는 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말했던 살림에 있어서 환경 문제 14번 문제 같은 데서 지속 가능한 살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그루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100그루를 다 베어낸다? 그러면 이거 자라는 시간보다 소비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가능한 살림 경영 인증을 받은 이런 살림들은 그 숫자를 이제 예측을 해서 베어내는 거예요, 소비. 그리고 항상 베인 만큼 또 그만큼을 또 심으면서 계속 이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럼 이케아 같은 곳들은 워낙 투자자 압력이 세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쓰는 나무들이 대부분 그 FSC라고 말하는 그 지속가능한 살림 인증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종이도 책들도 요즘은 보면은 뒷면에 기업이 내는 지속가능 보고서나 이런 사보 같은 거 뒤에 보면은 뭐 콩기름 잉크 쓰고 요즘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종이는 FSC 인증을 받은 뭐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들도 요구를 하는 거죠. 이 종이가 어떻게 맞는지를 알고 싶다. 여기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자재로 만들어졌느냐라고. 그리고 그 공장에 그럼 이제 가져가서 중국 공장에서 그걸 누군가가 이제 가공을 하겠죠. 그때 이 노동자들이 이제 업무 시간이 정확하고 휴식 시간이 주어지는지, 혹시 뭐 강제 노동이 있지 않은지, 아동 연소자는 없는지. 한국 기업들한테 아동 노동 금지가 10대 원칙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해당 안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LG전자에 가서 뭐 LG전자에 지금 여기 여의도나 뭐 전국에 있는 LG전자에 뭐 아동 노동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LG전자의 중국 공장에 과연 아동 노동이 100% 자유롭다고 확신하냐? 그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심지어 애플 같은 기업도 폭스콘 같은 데서 강제 노동 이슈가 있고, 뭐 노동자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로 자살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 2, 3년 전부터는 이 중국 공장에 인권 노동 이런 체크리스트 매뉴얼을 보내요. 이거 다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1년에 한 2번 정도씩 가서 실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거짓말로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운영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물류로 움직일 때도 보통 이제 배를 타고 많이 움직여요. 큰 컨테이너 해운 배를 타고. 그럼 이 배가 사실 생각보다 그 해운들이 내뿜는 그 뭐라고 하죠? 이 에미션들이 굉장히 여기에 오염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CO2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원인이 되는 이산화질소, 황산화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쨌든 클라이언트잖아요. 내가 이케아면은 내가 이제 머스크 라인 같은 큰 선적 회사한테 이걸 보낼 때
니네 회사는 벙커유 어떤 걸 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제품이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배송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쓰는 연료가 가장 싼 벙커 CU가 아니라 뭐 LNG 선박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안에서도 이제 조금 더 그 질소가 좀 더 적게 발생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요즘 DHL 같은 기업들은 도시 내부에서 배송할 때 본 같은 독일의 본 같은 도시에서는 다 전기차를 써요. DHL이 트럭을 다 전기차로 바꾸고 자전거로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들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영향력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DHL 같은 곳에서 먼저 잘 생각한 게 법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독일이 굉장히 법이 그런 CO2 관련한 법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계속 그 제재들이 강해지고 있는데 미리 그 전기차로 바꿔놓고 미리미리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을 줄여놓으면은 나중에 그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폐기했을 때 요즘 이제 이케아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버려지면 다 쓰레기잖아요. 폐기물이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것 중에 그걸 받아서 다시 조금 수리를 해서 한참 이제 그 아이시스, 중동, 시리아 이런 그 난민 이런 게 심각했을 때 그 난민촌 텐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재활용한 이런 가구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기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알지만은 뭐 물 사용에 있어서라든지 뭐 어떤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코카콜라 같은 데가 아까 CO 워터 맨데이트라는 물 사용에 있어서는 제일 선두에 서는 기업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카콜라는 물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본인들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실제로 코카콜라가 옛날에 인도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그냥 이런 인식 없이 그냥 지었는데 짓고 나서 코카콜라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가 있는 인근 마을에서 물이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온물이. 왜냐면 코카콜라 평소 때 그 마을에서 쓰는 게 뭐 100갤론이었다. 그럼 코카콜라가 하루에 뭐 10,000갤론 뭐 진짜 엄청난 양을 가져다 쓰니까 다른 마을의 상수도도 좋지도 않은데 물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가지고 코카콜라가 그 일대에서 지탄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인도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코카콜라 공장 문 닫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문 닫으라니까 이 돈을 수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는데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코카콜라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문제인식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공장을 짓고 들어가는 국가에 있어서는 인근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다 완비를 하겠다. 그래서 근처에서 상수도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10,000갤론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쓴 만큼 그해 이제 환원이라고 이제 물 환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깨끗한 물 뭐 정수 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상수도 연결하는 곳들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물 재사용하는 뭐 빗물 저장 탱크 시설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그만큼 다시 또 투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을 돌려주는 쓸 만큼 돌려주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본인들 사업과 연계돼 있는 핵심 역량이나 가치 사슬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기업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사실 기업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우리가 CO2 줄일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2020년까지 15% 줄이겠다. 2050년까지 지금 글로벌의 가장 큰 목표는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계속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거든요. 유엔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웃긴데 앰비셔스한 타겟을 잡아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앰비셔스한 타겟이 뭐냐면 기업들 중에 이제 몇 군데가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넷 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쓰는 CO2를 거의 0으로 상쇄시키겠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뭔가를 만들어내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발생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걸 상쇄하는 아까 말했던 기술을 만든다든지 상쇄하는 효과를 해서 넷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지금 글로벌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안 그러면은 늘 하던 대로 비즈니스에서 유저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 기업들한테 저희가 참 아쉬운 게 이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목표 설정을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높게 이렇게 내지는 앰비셔스하게 잘 안 잡아요. 예를 들어서 넷제로 같은 경우도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되게 안타까운 게
한국에 아직은 그 기업 문화와도 연결이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아놨다가 2020년까지 이만큼 하겠습니다 했는데 2019년에 올해 말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이거부터 걱정. 그러면은 사장님이 나를 불러서 너 이거 어떡할 거야? 언론에 말해놨는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글로벌 기업들은 그런 부담감이 없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들도 부담감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코카콜라 너희 지금 내년인데 이거 할 수 있겠어? 계속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그들은 실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단계를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사례 하나 볼 건데 공개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역량이 더 투입되겠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사장님이 팀원이라도 더 뽑아줄 거 아니야. 돈이라도 더 주면서 달성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을 할 테고 또 외부에서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너희 이거 달성하고 싶으면 내가 가진 이런 스타트업들이 와서 신기술 한번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야지 주변에서도 바깥쪽에서도 더 많은 이런 콜라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대부분의 이런 SDG 목표나 이슈들은 지속가능성 부서에서 CSR 부서, 서스테너빌리티 부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사실 다른 부서 사람들, 영업팀 부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R&D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SDG 뭔지도 아직 잘 몰라요. 지속가능 보고서 쓰는 사람들 맨날 그걸 쓰니까 오히려 저보다도 더 달달달달달 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7개의 목표를. 그러나 그 다른 부서에 가면은 그게 뭐예요? 자기 회사가 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 부서에서만 논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만약에 5개를 잡는다. 우리 기업이 할 5개를 잡을 때도 니네가 너희 팀 몇 명이 앉아가지고 정하지 말고 전사적으로 보내서 이제 R&D 팀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R&D에서 9번의 기술혁신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의견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또 공급망 관리하는 조달팀에 또 보내면 조달팀에서는 우리는 이건 좀 어려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직무관리, R&R이라고 하죠. 이제 기업에서 R&R을 짜고 또 KPI를 잡아서 목표를 잡아서 달성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그렇게 해야만 전사적으로 이게 이행이 되고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이해한다는 건데 최근에 제가 연초에 이제 일본 기업들을 좀 방문했어요.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SDG를 너무 열심히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 협회, 저희 같은 협회가 일본에도 있어서 일본에 이제 갔는데 일본이 사실 기업 문화가 우리랑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었거든요. SDG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리딩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뒤에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따라가겠다 이런 분야인데 갔더니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SDG가 기업의 대기업들 대부분 다 잘 알고 있고 뭐 중소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스미토모 케미칼 이제 우리로 치면 LG화학 같은 스미토모 케미칼 같으니 이거를 CSR 팀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SDG 배지를 전 사원들이 달고 있고 명함에도 그걸 다 이제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SDG가 갑자기 이게 뭐 분업이 됐냐라고 물어봤던 게 2개 측면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SDG를 굉장히 강하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G20가 일본에서 열리고 그리고 또 내년에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글로벌 아젠다에 일본 시민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이해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런 외국 손님들을 다 맞이하면서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그때까지 이런 CSR, SDG에 대해서 좀 인식을 확산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거는 일본의 이제 우리로 치면 국민연금인 GPIF, 이제 일본 연기금이 투자를 할 때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SDG에 대한 부분, 여성 임원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인덱스에 넣어놓고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업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이걸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그래서 전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미토모 케미칼에서 이걸 전 사원한테 준 것도 이거 뭐 달고만 다닌다고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게 뭔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뭐 경비 내가 뭐 진짜 그 메인테넌스 건물 메인테넌스를 할지언정 우리 기업이 SDG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많이 이제 보고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아세요? 기업이 이제 매년 회계 정보, 애뉴얼 리포트, 파이낸셜 리포트는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기 때문에 내고 있고 그 외에 넌 파이낸셜, 비재무 요소를 담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통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은 좀 아직까지 발행이 좀 떨어지긴 해요.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300개 가까이 되는데 한국은 지금 100개 기업 정도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들은 대부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 그거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듯이 대부분 우리 기업이 목표로 하는 선택한 SDG 목표가 몇 번 몇 번 몇 번이고 그리고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2020년, 30년까지 가져갈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인턴들도 그렇고 저희 이런 대학생 모임이 좀 이제 저희도 이제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할 때마다 되게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기업에 취업을 한다, 혹은 뭐 인턴십을 한다, 어떤 기업과의 뭐 공모전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꼭 보세요. 사실 애뉴얼 리포트는 그 파이낸셜 리포트는 숫자로 말하기 때문에 본인이 뭐 어카운턴트 내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거를 봐서 기업의 정보, 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알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뭐 이제 과징금 맞은 것도 적혀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부패 이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제 정말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인권노동 환경 반복회나 뭐 공정노동 그다음에 뭐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다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쉽게 적혀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가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업 인터뷰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이런 활동,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LG전자가 에어컨을 만드는데 그 에어컨이 사실 그냥 에어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소리나 바람 방향으로 인해서 모기를 쫓는 에어컨을 만들어서 방글라데시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걸 또 마케팅해서 판매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LG전자 와서 저는 뭐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을 가장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지속가능 보고서여서 이게 이제 이따가 말할 SDG 12번꼴에서도 나오거든요. 지속가능 보고서 꼭 한번 보기를 바라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아까 말한 이런 5개 단계를 지나서 아예 이제 산업별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12번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제가 앞부분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결국은 모든 꼴이 똑같아요. 모든 꼴이 이렇게 어떻게 지금 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12번 꼴도 뭐 많죠. 뭐 8개의 세부 목표랑 이 몇 점 몇과 몇 점 ABC에 대한 차이는 혹시 알고 있나요? 이 SDG를 보면은 17개 안에 1.1, 1.2 이렇게 점 1, 2, 3, 4 가는 게 있고 세부 목표가 있고, 맨 마지막에도 1.A, 1.B 이런 식으로 ABC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가 이제 세부 목표, 달성하고자 하는 언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고, 밑에 A, B, C는 이런 목표들을 이행하는 이행 수단,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거든요, SDG가. 그래서 이 12번 목표를 보자면은 크게 제가 한번 나눠봤을 때 한 5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쓰레기나 유해물질, 폐기물 같은 거를 감소시키고, 그럼 이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및 재사용하는 업사이클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혹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이걸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한 10년짜리 프로젝트, 이제 계획, 플랜을 짜서, 프레임워크를 짜서 시행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까 12.6번에 보면은 아까 이제 나와 있던 이 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 보고서 같은 걸 발행을 많이 해라. 그렇게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아까 이제 UNGC에서도 유일한 의무사항이 1년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트랜스퍼런시 얘기를 하는데, 보고를 하려면은 보고를 하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잘 못하고 있는 게 뭐고, 또 남과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가 보고 나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 이렇게 안 하던데 왜 거짓말해? 내지는 너희 아직 이거 부족한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잘해야 돼.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SDG 목표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보고가 중요하고, 저희가 이거를 뭐 각각의 기술적인 측면을 보는 것보다 사실 이 12번 꼴에 대한 사례를 몇 개를 보면은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 가져왔는데, 자, 이제 들어갈까? 첫 번째 사례는 아디다스와 팔리 포 더 오션이라는 NGO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건데, 한번 먼저 영상을 보고. We made an incredible, moldable, indestructible material, but when we dump it, it doesn't go away.
Now 1 truck of it ends up in our oceans every minute. It's killing sea life. The fish eat the trash, then we eat the fish. We're feeding ourselves our own garbage, and it's now in our bloodstreams. We've got to avoid plastic, we've got to get it out of the ocean, and reuse it. Look, what if we took some trash and made a sports shoe out of it? And then we made 1 million more from 11 million plastic bottles. What if that was just the start? And what if everyone did that? 여기서 이제 아디다스의 하나의 라인 중에 하나로 나온 건데 이게 시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팔리포드 오션이라는 건 NGO예요. NGO인데 해양 활동을 하는 NGO에서 이제 여기 해양 쓰레기 같은 것도 많이 수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캠페인도 벌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뭐 그 어떤 특정 지역의 플라스틱 요즘 이제는 다 알려졌죠. 플라스틱 아일랜드 같은 그런 거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이 팔리포드 오션이 근데 우리가 수거해서 버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했을 때 이 쓰레기들을 우리가 수거한 쓰레기들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그거는 심해로 갔을 때 이제 멀리 먼 바다로 갔을 때 모여 있는 거고 근거리에는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으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부들이 쓰고 난 그물과 그리고 또 부표 이런 게 사실 정말 많이 버려지고 그물 같은 거는 썩지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 그물이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리서치하면서 들었는데 그물이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이 이걸 만약에 들고 오면은 버리기도 굉장히 번거롭고 사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거기다가 수거 빼고 나면 버리고 오는 게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더 싸니까 이걸 뭐 가져가서 또 다시 버리고 쓰레기를 하고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은 국내에서도 들고 오면은 어부들이 그 폐 그물을 다시 들고 오면은 뭐 일부 금액을 환원해 준다든지 우리 공병 이렇게 재사용하듯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여기 팔리에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쓰레기로 생각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물은 진짜 즐기고 그래서 이제 아디다스를 찾아간 거예요. 이제 파트너 기업을 막 찾다가 아디다스랑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너희 제품에 한번 넣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아까 이제 이 그림에서도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신발 지금 보면은 아까 만드는 장면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아웃솔 같은 거 밑에 바탕은 부표에서 이제 한 그 부표에 이제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런 거 가볍고 말랑말랑한 그런 부표 활용해가지고 넣고 이 위에 이제 무늬 같은 거는 이 실을 그물로 활용해서 넣는데 여기서 또 재밌었던 게 되게 3D 프린트기라는 새로운 프린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잖아요. 사실 이거를 처음에 생각해냈을 때는 재밌는 아이디어긴 해. 근데 이게 과연 상용화 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아디다스 같이 큰 기업이 공장의 라인을 다 바꾸는 공정을 만들면서 그냥 생각하기는 그냥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3D 프린터로 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한 몇 개를 만들어 봤더니 이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3D 프린터로 지금 3D 프린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자들 굉장히 혁신적인 이유는 프로토타입을 누구나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이디어도 만들고 예전에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버리는 게 다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몰딩을 뭐 여러 개를 수천 개를 떠보겠죠. 그럼 버리는 게 너무 많았는데 요즘엔 이 3D 프린터로 이 모양만 뭐 그 100개만 딱 뽑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편리한 걸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같이 이제 했는데 이게 뭐 100만 쪽도 넘게 팔리고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라인으로 수영복 같은 것도 참 올해부터 이제 나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사례로는 이제 여기는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프로비던스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생선을 먹는다 했을 때 이 많은 고민이 들죠. 생선은 예전에 한참 우리 여기 말하자면 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죠. 사실 이 생선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시장 가서 또 이거 뭐 국내산이에요 하니까 그냥 국내산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먹지만 정확히 어디서 잡혀서 누가 잡아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정보를 사실 그리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 왔지만은 국내산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네가 생각한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블록체인 저도 막 기술은 잘 몰라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앞 정보와 뒷 정보가 이제 분산 정보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중간에 새로운 거를 끼워 넣거나 위조 변조가 안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공급망 트래킹을 여기가 이제 뭐 어느 업체에서 어떤 심해에서 잡혔는데 이 업체가 뭐 강제노동, 어업에 있어서 강제노동 굉장히 많거든요. 강제노동 이슈에 걸린 건 없는지 그리고 언제 잡혔는지 이런 거를 내가 살 때 이 제품에 대한 바코드를 찍어서 정보만 보면은 그 정보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공급망 추적이 가능하게 한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뭐 굉장히 널리 쓰이는 기술은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이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식품, 농업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먹거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급망 관리도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H&M 같은 경우는 사실 12번 꼴에 있어서 굉장히 비난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죠. 흔히 많이 만들어내고 일단은 판매한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 쓰레기로 만들고 그 비판이 한 10여 년간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 H&M에서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 너무 패스트 패션이라는 산업에 있다 보니까 쓰레기도 너무 많고 이런 부정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이런 임팩트에 대해서 큰 부분을 선언을 하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자기들 목표,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페어 앤 이퀄 그래서 예전에 그 라나플라자라고 방글라데시의 라나플라자라고 알아요? 몇 년 전에 있었던 거기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 공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공장이 무너지면서 다 진짜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H&M이라든지 막스앤 스펜서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하청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너희는 사실 너희 옷을 만들려다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거다. 근데 너희가 과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H&M이나 막스앤 스펜서에서 실사 현장에서 공장을 계약할 때 꼭 가보고 안전한지 뭔가 적정한 인원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도록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원자재를 쓸 때 서큘러 앤 리뉴어블 이렇게 해서 자재들을 뭔가 순환경제 형태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뭔가 지속가능한 머티리얼을 찾는 방법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H&M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이 코튼 아까 이제 FSC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속가능한 살림처럼 코튼 이 면화가 강제노동의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워낙 이제 따는 작업이 힘드니까 노동 이슈도 있고 또 그 코튼을 원래 따면은 그게 하얀색이 아니래요. 약간 노란색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화학약품에 담그고 그럼 그 약품들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그 해로운 화학약품을 다 들이마시고 하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너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기관이고 이제 베러코튼이라고 해서 그런 데서 자유로운 노동 문제라든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화학이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폐수 처리를 가지고 있는 안전한 베럴코튼이 더 비싸죠 당연히. 하지만 H&M이 자기들이 베럴코튼을 사용하고 있고 오가닉 코튼이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리사이클 or sustainable source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재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이나 아니면 다시 이거를 이제 뭐 처음에는 옷으로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뽑아서 실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카페트 같은 데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리사이클돼서 다른 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재 35% 정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목표를 2030년까지 100% 그렇게 쓸 거다라고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부터 H&M에서 한 기억에 9월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대회를 열어요. 어워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이런 Conscious Fashion, Sustainable Material 이렇게 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들 혹은 이런 머테리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전 세계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인가 한 2, 3주밖에 안 돼요. 아직 걸려있을 건데 명동에 H&M 앞에 지나갔더니 그 앞에 마네킹들이 있고 항상 그 시즌의 옷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뭐 Sustainable Material 이렇게 해서 그런 옷들로 만들어진 걸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뭐 단순히 이런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포드 자동차 같은 중장비 만드는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물 사용이 워낙에 많으니까 굉장히 앰비셔스한 타겟을 그냥 정하는 거예요. 우리 2000년도부터 물 사용 줄이가 2020년까지 그 전에 사용하던 거에 한 70%를 줄이게
굉장히 앰비셔스하죠 사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누군가 반대를 했겠죠.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못하면 어떡할 거야 했는데 실제로 이걸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들이 기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을 할까. 그래서 찾은 기술 중에 하나가 폐수 이제 재활용은 이제 요즘 대부분의 공장들이 한번 사용한 물을 받아다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을 한번 썼으면 그 다음 물은 예를 들어서 뭐 씻는 데 쓰는 물, 그 다음 물은 어떻게 쓰는 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쓰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물을 사용해서 이제 절삭을 할 때 물을 뿌려가면서 했다면 이제는 그거 없이 물 없이 절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물 사용이 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원래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2015년에 이미 달성을 해버렸어요. 근데 20년까지 추가적으로 30%를 더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 70%까지 올라가는 게 점점 목표가 올라갈 정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자신감이 붙잖아요. 사실 이 목표도 다 달성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또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부분에 들어가겠다 해서 자동차의 이 안에 부품들 있잖아요. 들어가는 뭐 시트나 안에 컴파트먼트라고 하는 트렁크 안에 열었을 때 이런 거를 지금 이미 이제 지금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생분해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아가베, 대나무 이런 걸로 만든 예전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면 그런 걸로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듣고 있는데 이제 포드는 굉장히 앰비셔스하게 자기들이 그럼 이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나중에 차체까지도 뭔가 생분해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자연적인 것에서 온 걸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대요. 이게 뭐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사실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니까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유니레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기 이제 이 사이트가 유니레버에서 운영하는 서스테이너블 리빙이라는 사이트를 이미 SDG 달성 전부터 사실 하고 있었어요. 유니레버가 굉장히 SDG랑 CSR을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미 SDG가 달성되기 전부터 이 목표를 크게 자기들 목표를 3개 정도 잡아서 뭐 이 건강 증진이라든지 웰빙 그 다음에 이 environmental footprint를 줄인다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유니레버의 공급망에 있거나 혹은 거기 현지에 있는 지역사회의 이런 삶의 질을 높인다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참 재밌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아쉬운 게 커뮤니케이션을 목표치에 대해서 잘 알리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못 이뤘을 때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들어가면은 그 유니레버가 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이런 연계점들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여성 이슈 관련.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웨이스트 앤 패키징이죠. 지금 글로벌에서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소비재 이슈에 있어서 12번 이슈에 있어서 그렇고 가장 지금 큰 화두가 이 패키징 그리고 이런 쓰레기 어떻게 줄일 것인가. 2가지 측면이 있죠. 사실 소비자들도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뭔가 이제 참여를 해야 되지만 이 만들어내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신소재를 만들든 아니면 조금 더 뭐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돼 있던 거를 하나로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력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작년 그 플라스틱 대란 이후로 비닐과 이런 거 사용이 금지가 되고 이러면서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약간은 지금 유예 기간인데 2020년부터는 기준들이 정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 LG생활건강 다 회원사인데 모이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뭐 하고 있어? 요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기술 어떤 거 가져와서 해야 되냐? 이 패키징 어떻게 줄일까? 이런 거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웨이스트 앤 패키징에 대해서도 유니레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플라스틱 패키징에서 지금 현재 리사이클되고 있는 게 9%. 사실 되게 낮죠 아직까지는 9% 하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25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선언하고 근데 사실 2025년에 하자 5년 남짓 남았는데 9%에서 100% 굉장히 큰 갭이 있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타겟 퍼포먼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빨간색이죠. 이 지금 유니레버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다 여기 사이트에 올려놓고는 이미 달성한 거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으로 어치브 아까 뭐 다른 데 들어가면 되게 나오고 우리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온플랜
근데 뭔가 아직까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조금 부족함이 있을 때 오프 플랜이라고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패키징 이슈는 아직까지 유니레버도 부족한 부분이고, 다른 건 또 가보면은 뭐 파란색, 초록색도 많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2010년대 이래로 대비해서 한 31%밖에 못 줄였다. 목표로 가기에 좀 먼 거리가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써 아까 말했듯이 아이디어를 가진 뭐 스타트업, NGO 아니면은 학생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런 캠페인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히려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도 숨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잖아요. 이 기업이 적어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타겟들을 이것도 이제 좀 상세적으로 사실 패키징 이슈에 대해서는 리듀스 패키징은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부족한 게 뭐 이거 그리고 매니팩처링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달성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어떤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지 각각을 다 논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도 조금 더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이제 그리고 사실 우리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 너는 달성 못했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왜 부족했는지, 그럼 어떤 리소스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논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소비자, 그리고 소비자, 투자자,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고, 내가 물건을 사주는 의사결정권자이기도 하고, 내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될 그러면 나의 이제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기업의 물건을 내가 살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니까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사이트는 지금 요거 하나 적어놨다가 나중에 goexplorer.org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사이트예요. 이거는 대기업이나 아까 그 아디다스 사례도 사실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만 있는데 전 세계 이제 아이디어 있고 굉장히 새롭게 시작한 아이디어들을 막 올려요. 이슈별로. 그래서 그런 거에서 또 다음 사람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고 어떻게 진척되는지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유니레버 CEO였던 폴 폴만이 한국에 와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를 공유했어요. 한국 기업 CEO들한테. 저희가 이 조찬 포럼 하면서 진짜 저도 이제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명받았던 게, 이렇게 대기업의 이런 글로벌 기업의 CEO인데 이분이 이제 SDG 목표 설정할 때도 산업계 기업 대표로 참여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미 기업은 GDP에도 그렇고 이런 어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단순히 이게 좋은 일이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지금은 이거 뭐 비용 들고 그냥 뭐 꼭 해야 돼 하고 기다리다가 사회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중에 뒤따라가려고, 나중에 갑자기 CO2를 줄이려고 하고 이런 패키징 이슈에 대해서 재사용을 갑자기 나중에 국적으로 제재가 됐을 때 들어가려고 하면 비용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먼저 행동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 비용이 오히려 행동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지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런 목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단순히 기업의 네임 밸류만 보고 혹은 그냥 돈만 보고 취업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많은 인재를 데려오려면 이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악명 높은 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업이고 물건을 팔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더 좋은 인재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보이스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기업의 CEO의 마인드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최근에 제가 뭐 조사하다 이제 나왔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갑자기 그 단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구의 것이 아니고 그 기후변화 이슈 관련해서 활동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하나 석탄 사용을 안 하게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그 석탄 이제 사용을 줄이게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게 대학생들이 시작했거든요. 사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캠페인이 글로벌 차원에서 들어가서 지금 뭐 BP나 쉘 같은 기업들의 탈석탄 선언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시작한 캠페인이지만은 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 기업에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그래서 뭐 심지어 지금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데 세계 2위 연기금인데 국민연금이 한 660조인데도 3위거든요. 노르웨이 이제 더 큰데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데도 한전에 투자를 철회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에. 이유 중에 하나 2015년부터 꾸준히 얘기했어요. 한국전력 너희가 너무 석탄 중심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좀 바꿔라. 석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다변화시켜라 했는데 이제 그게 프로세스가 안 보인 거죠. 그래서 투자 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연기금 같은 것도 대부분의 이제 석탄 중심의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배제 리스트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런 투자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캠페인이 쉽게 시작한 것 같지만은 이 목소리가 올렸을 때 이게 소비자들의 목소리죠. 투자자의 목소리고 여러분이 투자자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미래에 우리 기업에서 일할 사람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로 한 기업이 아예 뭐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좀 지금 이제 고민하는 이런 활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레버리지 할 수 있을까 영향을 각자 또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서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거대한 캠페인, 뭐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오늘 들었던 내용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기업의 사례 같은 거를 주변에도 좀 알리고 또 내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기업에 요즘은 뭐 아이디어 이렇게 뭐 남길 수 있는 게시판도 많고 이런 학생 공모전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제안해보는 그런 거를 좀 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은 있으면은 자유롭게. 네. 그 아까 아디다스 운동화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생산 라인의 가격이 다른 생산 라인보다 혹시 높거나 제가 조금 그때 막 이게 2017년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찾아봤을 때 다른 이게 라인 자체가 처음에는 스텔라 맥카트니 라인 조금 더 비싼 라인에서 나와서 소량으로 팔릴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 라인만은 아니지만 가보면은 뭐 이제 일부에는 울트라 부스트 라인 같은데 사용하고 있는데 가격이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아요. 처음에 나왔던 건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아직까지 조금 가격 차가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왜냐면 지금도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운송이 낮아졌고 그래서 소비자층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업은 이걸 다시 기존의 생산 라인으로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차이가 나고 좀 나긴 낮은 차이 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아디다스라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 감수가 가능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기업도 고민해봐야 되지만 소비자도 고민해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럽 가서 정말 놀랐던 게 유럽에 가면 지금은 이제 막 한국에 들어왔지만은 매대 이렇게 슈퍼마켓 이렇게 뭐 마트에 가면 매대에 정말 제일 위쪽 제일 좋은 라인은 다 페어트레이드가 다 적혀있고 있는 거예요. 페어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초콜릿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있어도 페어트레이드 마크가 있는 초콜릿들이 대부분 이쪽에 잘 적혀 있어요. 가격이 가격이 더 좋지 않더라도. 근데 정말 자연스럽게 유럽 사람들은 페어트레이드 마크 있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걸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의 사회적 책임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거를 기업들이 비용을 올리는데 자기들이 이윤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거기에 밸류를 인정을 해줘야 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네. 저는 궁금한 게 글로벌 컴퓨터에서 보는 한국의 이제 조직 문화 이외에도 한국이 정말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패만 안 한다 이런 정도 말고 행동하지 않는 어떤 바라보는 문제점 같은 게 조직 문화 이외,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이외였다고 저는 기업의 문화, 한국 기업의 문화. 한국 기업의 문제점 이건 꼭 한국 기업의 문제점만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기업의 아까 한국 기업의 문제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 문화적 속성에서 조금 더 기인하는 거고 기업이 가진 영향력도 크지만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게 사실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적 지금 사실 이런 기업의 진정성 이슈에 대해서 좀 최근에 저도 되게 고민하게 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LG화학이 얼마 전에 이제 그린본드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화학 산업에서 최초로 그린본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사업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게 시그널이기도 하고 정말 너무 이제 정말 저희도 막 너무 좋은 뉴스다. 한국 기업도 이런데 정말 글로벌적인 흐름에 먼저 나서 나가는구나 이랬는데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그 배출 정보 그 이제 조작하는 사건이 바로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뭐랄까 이게 과연 이런 기업이 내부한 아까 말했지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공개하는 그 정보의 퀄리티라는 게 진짜 중요한데 단순히 공개만 좋은 것만 자꾸 공개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뉴스 홍보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 이제 뭔가 아직 부족한 지점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거 공개가 안 된다는 건 시스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의사결정권자까지 올려서 그거를 사실 이사회 레벨 적어도 이사회 레벨에서는 검토가 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밑에서 실무자들은 아마 고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정확한 보고 체계가 부정적인 보고가 아주 돈에 있어서는 있겠죠. 당장 우리가 자산을 얼마를 잃을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사장님 보고까지 가겠지만 이런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한 보고 체계가 사실 아직까지 한국 기업은 이사회 내부에 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한 뭐 좋은 기업 사례들 이제 아까 나왔던 일거든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사회 여러 이사회 구성 중에 지속 가능 위원회 같은 이런 거버넌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있는데 한국 기업은 아직까지는 몇 군데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사회에서도 니네들 논의안건에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으로 이런 지속 가능성 이슈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는 CSR 팀, 서스테이너빌리티 팀들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자원이나 인력이 충분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사회나 대표이사 레벨에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제가 이제 굳이 따지자면 시스템적인 문제를 따지자면 조직 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이런 의사결정 체계에 아직까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가 탑 매니지먼트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그 좀 아쉽죠. 또 질문 있나요? 네. 여기 하고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할까요? 뒤에서부터? 그 기업 참여를 위해 UNGC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따라하는 원칙들도 생기고 1년에 한 번 또 보고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대기업들은 본인이 많아서 자발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당장의 성장을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어떤 걸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더 UNGC의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까 일본에서는 연기금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UNGC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더 궁금해요. 저희도 사실 저희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한국협회 차원에서. 왜냐면 아직은 한국 기업 중에도 아까 180개 정도, 260개 중에 180개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 참여 안 하고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LG나 SK는 계열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참여 안 하는 곳들도 많고 대기업 중에서도 많고 근데 부담을 가시는 거예요. 이런 데 들어온다는 것은 누군가 봤을 때 어쨌든 선언을 한 거고 이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좀 초기에 얘기했는데 한국 기업 제가 이제 월드뱅크랑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반부패 이거를 보고서를 해요.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 딱 시작할 때 우리나라 15년, 16년 그때 특정 산업군에 비리가 막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 기업들이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우리가 같이 하기로 한 일들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즈닝을 해야 되니까 월드뱅크에 막 보고서를 냈죠. 한국에 지금 이런 빅 폴리티컬 이런 커러션 스캔들이 있어서 지금 기업들이 나서서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외국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게 진짜 약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쪽에서는 아니 이런 게 터졌으면 오히려 이런 안티 커럽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뭔가 시스템을 고치고 잘못된 거를 고치고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이게 터졌는데 참여를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로직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게 터졌을 때 우리가 나서면은 이런 걸 우리가 그럼 앞으로 반복해 이런 거 하겠습니다. 나서면은 니네 그것도 못 하면서 무슨 이런 데 참여해서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은 일단 몸을 낮춰야 된다. 일단 지금은 조용히 지나갈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 좀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 보니까 10대 원칙이 저렇게 보편적이고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갖는 부담감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의미로 보고서 같은 쓰는 거 아직 인원도 적고 이렇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근부터는 조금 다양한 지금도 중소기업이 좀 비중이 적거든요.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래서 대구, 부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내려가서 이런 지속가능성 이슈 조금 더 쉽게 이제 설명도 하고 아까 이제 뭐 콤파스도 설명을 했지만 그런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그들은 사실 아직까지 SDG 자체보다는 이제 뭐 인권 이슈나 반부패 이슈 이런 거 같은 이제 뭔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교육도 좀 하고 저희가 지금 조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데나 중소기업청 같은 데랑 좀 협업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들 교육이나 이런 거 지원도 좀 하고 대기업의 공급망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은 뭐 대기업의 자기 공급망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공급망들에게 이런 거 참여하도록 실제로 저희 참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중소기업 중에 일부는 BMW의 물건 이제 납품하는 하청 업체예요. 근데 이제 계약하려고 보니까 BMW가 물어본 거예요. 너 UNGC 회원사니? 이렇게. 근데 이게 가입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돈을 벌려면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국가에서 그걸 해요. 국가에서 엄청나게 독려해서 중소기업들이 다 UNGC 참여해라. 그래서 프랑스가 막 300개, 갑자기 1년 만에 300개가 들었어요. 회원사가. 300개, 500개. 중소기업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저희 협회가 막 크거나 이러진 않아서 직접 가서 다 일일이 그 컨설팅 업체도 아니고 사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세요. 네, 질문. 아까 가치 사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소식이나 어떤 제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다음에 그보다 더 작은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라도 어쨌든 다른 나라와 연결이 되고 유통이나 뭐 그런 모든 자재부터 필요해서 요즘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다국적 기업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나라에서만 어떤 이런 기업에 대한 목표들을 설정하기에는 다른 나라와의 그런 게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 UNGC에서는 그런 거를 어떻게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고 혹은 협력을 맺고 있는지 사실 이제 지금 얘기한 포인트가 그대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SDG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SDG는 어떤 특정 국가의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미 글로벌에서 다 어그리 되는 글로벌에서 다 통용되는 언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SDG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기업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뭐 마이크로 파이낸싱의 요즘은 기준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진짜 1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을 때 무역을 하고 다른 국가에 있는 그게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SDG가 그냥 SDG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국가로 내려갔을 때 각 국가의 정책이나 법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인권이나 노동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지금 계속 시진핑 정부에서도 우리가 SDG에 그리고 뭐 지금 얘기하는 1.5도씨 파리 어그리먼트에 우리가 리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국가별로 이런 아젠다 각국에 당연히 내가 진출하거나 뭐 계약 거래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제법 상의 기본적인 틀은 따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UNGC 혹은 아까 말한 다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스탠다드를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정확하게 말한 대로 우리는 지금 나는 뭐 수출 안 해요. 뭐 나는 지금 여기서만 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 원자재는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또 그러면은 그 원자재가 안전 기준을 맞춘 것인지 안 맞춘 것인지 내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면은 나중에 오히려 굉장한 리스크, 이제 진짜 법적인 리스크나 혹은 뭐 진짜 사업을 완전히 망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특히 UNGC는 이제 로컬 네트워크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컨설팅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찾아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중국에서 조금 더 사업이 확장되는데 중국의 최근에 이런 지속가능성 이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인권 노동도 중국이 자기들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해외 기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의 반부패법이 굉장히 강력한 반부패법인데 막 벌금이 몇 조 단위로 떨어져요. 지금 최근에 이제 1위가 바뀌어가지고 페트로브라스라는 브라질 회사가 미국 그 법에 1조 지금 1 빌리언 넘게 막 몇 조 단위로 벌금을 맞으면 거의 사실 사업을 접어야 되죠. 그쯤 되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사실 그런 비난도 있어요. 미국 그 법에 그 반부패법에 걸린 기업 한 10개를 놓고 보면은 예전에 물론 미국 기업이 좀 더 있었는데 최근에 큰 사건들이 막 터지면서 몇 년 동안 이제 지금 미국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물론 그 밑에는 많겠지만 그 순위대로 벌금 순위대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무역의 장벽처럼 겁을 주기 위해서 더 활용한다라는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진출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자국 기업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상에 있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뭐 대한상사 중재원이라든지 국내에서도 이런 거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어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노동 인권 이슈 특히 관련해서는 대한상사 중재원이나 대한상의 같은 한국에 있는 경제단체들이랑 같이 세미나 같은 걸 자주 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특히 이제 이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지역 진출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질문 혹시 이번에 점심 식사 같이 가나요?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점심 지금 여기 네, 하는 거 점심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같이 뭐 편하게 받으면서 얘기하는 걸로 하죠. 네, 다시 한번 장시간 교육 진행해 주신 박서희 연구원님